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적 산세가 험하고 물이 맑아 농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가을이 되면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넘실거리는 벼이삭들이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배를 골치는 않았으나 그 풍요로움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으니 마을 어귀 가장 볕이 잘 들고 터가 좋은 곳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담장은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았고 대문은 성문처럼 굳게 닫혀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발소리를 죽이곤 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의 주인은 인근 고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최부자였는데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에 본인의 악착 같은 수완을 더해 해가 갈수록 더 큰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 거디가 끝나고 타작마당이 열리자 최 부자네 마당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고 하인들은 등짐을 지고 광으로 곡식을 나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넓게 깔려 있고 그 위로 쏟아지는 나락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정작 그 집의 주인인 최 부자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보다 오로지 곡간에 채워질 곡식의 양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이며 혹여쌀 한 톨이라도 흘리는 하인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보필하는 늙은 집사 박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최 부자의 집안일을 도맡아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성품이 온화하고 인정이 많아 하인들이 실수를 해도 몰래 감싸주고 주인이 모르게 배고픈 이웃들에게 누룽지라도 쥐어주며 덕을 쌓으려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인 최 부자는 박노인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늘 못마땅하게 여겨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은 다 틀린 말이라며 곳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열쇠 꾸러미를 직접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탐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타작이 한창인 마당으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 멍석 위에 떨어진 나락, 알갱이 하나를 쪼아물고 날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웃어넘길 일이겠으나 최 부자는 곰방대를 휘두르며 하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런 괘씸한 짐승을 보았나? 내 쌀을 훔쳐가다니. 너희는 눈을 어디다 두고 있기에 새새끼 하나 못 쫓아내는 것이냐? 그의 고함에 놀란 하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허둥지둥 새를 쫓는 신용을 했고 박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주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나리 짐승도 먹고 살아야지요. 풍년이 들어 곳간이 넘치는데 저까지 나탈 하나쯤은 적선했다 치시지요. 하지만 최 부자는 눈을 부라리며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내 재산을 불려주지는 못할 망정 퍼주라는 소리만 하는구먼. 쌀화 한 톨이 모여 가마니가 되는 법이야. 저 새가 물고 간 것이 쌀알아나지만 1000마리가 오면 1000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최 부자의 집 광은 이미 작년에 걷어들인 곡식으로 가득 차 있어 올해 수확한 쌀을 넣을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부자는 며칠 전부터 목수들을 불러대어 마당 한 구석에 새로운 광을 짓도록 명령했는데 그 광의 크기가 여느 집 안 채만 하여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눈길과 함께 시기 어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집은 곳간이 터져나가는데 우리 집 쌀독은 바닥을 보이니 원 세상 참 불공평도하지. 그러게 말일세. 저렇게 모아서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동네 잔치 한번 안 열고 저리 욕심만 부리니 쯧쯧. 사람들의 원성 섞인 수군거림을 박 노인은 담장 너머로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는 소리에 그저 흐뭇해할 뿐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산 마루에 붉은 노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올라야 할 시간이지만 흉년이 든 것도 아닌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집들이 많아 마을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다 찌그러진 바가지를 든 아낙네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노인이 서둘러 대문으로 나가보니 갓난쟁이를 업은 젊은 아낙이 파리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가 울어댑니다. 쌀 씻은 뜨물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얻을 수 없을까요? 안하게 간절한 눈빛을 본 박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급히 부엌으로 향하려 했으나 마침 마당을 가로지르던 최 부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안악을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재수없게실이 해질녘에 어디서 동냥질이야. 우리 집에는 줄 것이 없으니 썩 물러가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정하여 마치 찬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안악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최 부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 곳간의 쌀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피와 땀이야. 게으른 것들이 어디 와서 공짜를 바라는 게야. 최 부자는 박 노인에게 눈짓을 하며 대문을 닫으라고 호통을 쳤고 박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안악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무거운 대문을 밀어야 했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히자 문 밖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박 노인의 가슴에는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의 기와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들었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몰래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을 몫으로 배당받은 보리쌀 자루에서 몇 줌을 덜어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뒷문을 열고 나가 낮에 찾아왔던 안악의 집 울타리 너머로 그 주머니를 던져 넣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 그 안악이 아이와 함께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박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주인의 탐욕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 뒤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초의 부자는 눈을 뜨자마자 새로 지은 광으로 달려가 완공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튼튼한 소나무 기둥에 두꺼운 판자로 벽을 두르고 바닥에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숯과 소금을 두껍게 깐 뒤 널빤지를 깔아놓은 그야말로 완벽한 곡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광에 쌀가마니를 채울 일만 남았구나. 여봐라, 오늘 중으로 타작한 쌀들을 모두 이리로 옮겨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하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물을 떠다주고 땀을 닦아주며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곡간이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최 부자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지만 하인들의 허리는 점점 더 휘어져만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새참을 먹는 시간.
하인들은 마당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꽁보리밥에 된장을 비벼 먹으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레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부자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쌀밥 한 그릇도 안 주면서 고가는 쥐새끼도 못 들어갈 만큼 튼튼하게 지어놨으니 말이야. 그러게나 말일세. 저 많은 곡식을 다 껴안고 살다가 죽으면 저승 갈 때 가져갈 수나 있나 몰라. 하인들의 불평을 듣던 박노인은 조용히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쉿,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네. 주인이 들으면 경을 칠 테니 밥이나 어서 먹게.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도 하인들의 말과 똑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최 부자는 쌀가마니에 술을 세며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5, 106, 올 가을 수확은 예년보다 2할은 더 많구나.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논을 더 사들일 수 있겠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광구석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광에 숨어든 놈이.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벽 틈새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쥐새끼라니, 내 이 튼튼한 광에 쥐구멍이라도 뚫린 개냐. 그는 당장 박노인을 불러 광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고 쥐구멍이 보이면 쇠를 녹여부어서라도 막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하인들을 데리고 광 주변을 돌며 쥐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은 광은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어졌고 쥐가 들어갈 만한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아무리 찾아봐도 구멍은 없습니다. 아마 짐을 옮길 때 묻어 들어왔다가 나간 모양입니다. 박노인의 보고에도 최 부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쥐란 놈들은 곡식 냄새를 맡으면 귀신같이 몰려드는 법이야. 오늘부터 고양이를 구해다 풀어놓아라. 내 쌀 한 톨이라도 축내는 꼴은 못 본다. 결국 박노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덩치 크고 사나운 고양이 몇 마리를 구해와 광 주변에 풀어놓아야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털을 곤두세웠고 그 모습에 최 부자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곡식 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최 부자는 자신의 보물창고가 된 새 광을 바라보며 만족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등불을 들고 나와 광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몇 번이고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커다란 자물쇠는 마치 그의 다친 마음을 상징하는 듯 차갑고 육중했습니다. 박노인은 밤바람을 맞으며 마당을 서성이는 주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이 밤 공기가 찹니다. 그만 들어가 주무시지요. 제가 밤새 잘 지키겠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자네도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둡지 않은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남을 믿어서야 되겠나. 최 부자는 끝내 박노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광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은 잠결에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자연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작고 날카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내는 끈질기고도 은밀한 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은 고요했지만 광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광 주변을 청소하던 하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이게 뭐야? 박 노인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하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죽은 쥐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보통 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일반 쥐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눈은 죽어서도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쥐는 처음 보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소란을 들은 최 부자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쥐를 본 최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것이냐? 당장 갖다 버려라. 재수없게 아침부터 죽은 짐승이라니. 최 부자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하인에게 쥐를 치우게 하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쥐가 아니라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최 부자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광으로 달려가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박 노인은 주인의 건강이 상할까 염려되어 보약을 다려 올렸지만 최 부자는 약사발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약이 문제냐? 내 곡식들이 무사한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네는 당장 가서 고양이들을 더 구해오게. 저 광을 고양이 성으로 만들어서라도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 박 노인은 주인의 광기 어린 집착에 고개를 저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고양이랑 고양이는 모두 최 부자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밤이 되면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 스산한 바람과 함께 마을 어귀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다 해진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목탁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평온함보다는 어딘가 서늘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최 부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박 노인을 불렀습니다. 아니, 비 오는 날에 웬중이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쌀 한 톨도 줄 수 없으니 당장 내쫓아라. 박 노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만 주인 어른의 심기가 불편하여 시주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지요. 하지만 스님은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들어 박 노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스님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 댁의 곡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으나 주인장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터지기 일보 직전이군요. 빈 곡간은 채우면 되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비우지 않으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에 박 노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목탁을 세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곡간이 차면 쥐가 꼬이고 마음이 차면 화가 꼬인다 했습니다. 쥐는 곡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의 냄새를 맡고 오는 것입니다. 부디 주인장께 전하십시오. 나누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박 노인이 무언가 대꾸하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리며 최 부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스님을 향해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땡중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야. 내 재산이 탐나서 수작을 부리는 개짓 썩 꺼지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겠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소금을 가져오게 하여 스님에게 뿌려댔습니다. 제수온 붙기 전에 썩 꺼져라. 하얀 소금이 비에 젖은 스님의 승복 위로 흩뿌려졌지만 스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최 부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합장을 하고는 뒤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빗물에 녹아가는 소금만이 남아있었고 박 노인은 스님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불길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감히 내 집 앞에서 저주를 퍼붓다니. 내 광은 천하제일의 목수가 지은 요새야. 쥐 따위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이냐.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다시금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희미한 사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수천 개의 작은 톱날이 나무를 갉아대는 듯한 소리가 마루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집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고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광 쪽에서 고양이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박노인 역시 그 소리에 잠을 깨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광 주변을 지키던 덩치 큰 고양이들이 꼬리를 말아쥐고 담장을 넘어 도망치고 있었고 광의 벽면은 검은 그림자들로 뒤덮여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쥐떼였습니다. 쥐들은 서로를 밟고 올라서며 광의 지붕으로 벽 틈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검은 융단과도 같았습니다. 박 노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이제 막 시작된 이 기이한 재앙 앞에서 최 부자의 견고한 성체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침에는 무심하게 떠올랐지만 최 부자의 집 마당에는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요란하게 울어대던 고양이들은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고 굳게 닫힌 광의 문틈 사이로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을 쓸며 간밤에 악몽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듯 바닥에 떨어진 쥐의 배설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보통 쥐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크고 검었으며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마당 곳곳에 흩뿌려져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만 교환할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어 지난 밤의 공포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안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가 어서 빨리 거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대돌 위에 신발을 아무렇게나 꿰어 신고는 곧장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은 푸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광해의 자물쇠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혹여나 문이 열려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손댄 흔적은 없는지 미친 듯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육중한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최 부자의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의 벽을 손으로 훑어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단단한 소나무 판자로 된 벽 아래쪽에는 무언가가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놓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끈질긴 의지가 담긴 공격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병고란 말이냐?
그 비싼 고양이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쥐새끼들이 내 광을 갉아먹고 있어. 최 부자는 마당이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하인들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공포가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우물쭈물하며 모여들자 최 부자는 곰방대를 휘두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희들이 잠에 취해 고양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당장 가서 쥐덫이란 쥐덫은 모조리 사오너라. 마을에 있는 쥐약을 다 쓸어와서라도 저 징그러운 것들을 박멸해야 한다. 주인의 불호령에 하인들은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것이 단순히 덫이나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광기 어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간밤에 스님이 남기고 간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청은망은이었습니다. 날이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예사 쥐가 아닌 듯합니다. 어젯밤 그 수많은 쥐떼를 보셨지 않습니까? 덫으로 몇 마리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박노인의 간곡한 말에도 최 부자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마저 헛소리를 하는가? 쥐는 그저 짐승일 뿐이야. 배가 고파서 곡식 냄새를 맡고 온 미물들이란 말일세. 내 눈앞에서 다 때려잡으면 그만이야. 최 부자는 박노인의 조언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최 부자의 집 마당은 쥐와의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하인들이 장터에서 구해온 쥐덫이 수백 개나 되었고 쥐약이 섞인 먹이가 광 주변을 촘촘히 에워쌌습니다. 최 부자는 직접 덫을 놓는 위치를 지시하며 쥐가 다닐 만한 길목마다 2중 3중으로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다 이 구석에도 놓고 저 기둥 밑에도 놓아라. 발 디딜 틈 없이 깔아놓아 쥐새끼가 발만 대도 목이 잘리게 만들어야 해. 그의 눈빛은 쥐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번들거렸지만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장수처럼 처절해 보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쥐덫의 쇠부티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광경은 기이하고도 섬뜩하여 지나가던 새들조차 그 집 위를 날지 않고 피해갈 정도였습니다. 한편 최 부자네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소동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최 부자네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최 부자네 집에 쥐가 들끓어서 밤마다 다 난리가 난다더군. 아이고, 쥐가 오죽 많으면 고양이가 도망을 갔겠어. 그 집 광에 쌓인 쌀이 얼마인데 쥐가 안 꼬이겠나. 그게 다 업보야. 스님한테 소금을 뿌리더니 벌을 받는 게지. 고가는 채워도 인심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말이 딱 맞아. 마을 사람들의 말 속에는 최 부자에 대한 원망과 묘한 통쾌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마을 전체에 불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최 부자의 집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횃불을 밝히게 하고 몽둥이를 든 장정들을 광 주위에 배치했습니다. 오늘 밤은 한 놈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라. 그는 자신도 몽둥이를 들고 마루 끝에 앉아 광을 노려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타오르는 횃불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주인의 곁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제발 오늘 밤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주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욱 짙게 깔리며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갑자기 탁 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쥐덫이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걸렸다 가서 확인해라.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덫을 확인하려던 순간 탁탁탁탁탁탁 연이어 덫이 터지는 소리가 마당 곳곳에서 폭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두 마리가 걸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수백 개의 덫이 동시에 작동하며 내는 끔찍한 합주곡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쥐들이 찍찍거리며 내는 비명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였습니다. 덫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둠 속에서 더 많은 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까만 쥐떼는 마치 검은 물결이 밀려오듯 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앞선 쥐가 덫에 걸려 죽으면 뒤따르던 쥐가 그 시체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동료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광에 쌓인 곡식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쥐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며 광의 벽에 달라붙었습니다. 막아라 저것들을 막아. 최 부자가 쉰 목소리로 절규했지만 이미 쥐떼는 광의 벽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드드드득. 수천 마리의 쥐가 동시에 나무 벽을 갈가대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톱으로 집을 썰어내는 듯하는 굉음으로 변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 노인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하인을 일으켰으며 외쳤습니다. 불을 더 밝혀라. 쥐들은 불을 싫어한다. 하지만 횃불을 가까이 대도 쥐들은 잠시 주춤할 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서는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어떤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쥐들은 쇠로 된 자물쇠 주위의 나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구멍을 뚫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집요한 의지였습니다. 최 부자는 광 앞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러 벽에 붙은 쥐들을 떨어뜨렸습니다. 툭툭 떨어지는 쥐들은 바닥에 닿자마자 다시 튀어올라 벽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자 쥐들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마리의 죽은 쥐 시체와 부서진 쥐덫들만이 널브러져 있어 처참했던 밤의 전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쥐들이 남긴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광의 두꺼운 소나무 벽, 곳곳이 흉하게 패여 있었고 바닥에는 톱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너덜너덜해진 광의 벽을 어루만지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고 자랑스러워하던 옷매무새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쌀, 내 목숨 같은 곡식들이. 그는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 절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괴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네 집쥐들은 요물이라더라. 칼로 쳐도 죽지 않고 불로 지져도 도망가지 않는다더군. 어젯밤 그 집에서 들리는 소리 들었나? 꼭 사람 뼈를 가는 소리 같아서 밤새 잠을 못 잤네.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하인들 중 몇몇은 짐을 싸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흔들리는 하인들을 다독이며
집안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날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하인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제발 곡식을 좀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출 것입니다. 박 노인은 마지막으로 호소하듯 주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아집은 쥐떼의 공격보다 더 질기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옷자락을 뿌리치며 앙을 썼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지킨 곡식이다. 쥐새끼들한테 뺏길지언정 남들에게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최 부자는 도망치려는 하인들을 잡아다 놓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놈은 그동안 일한 삭슬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관에 고발해서 추노꾼을 풀어서라도 잡아올 테다. 주인의 섯을 퍼런 협박의 하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저앉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에는 불신과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고 그럴수록 최 부자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오로지 광의 문고리만 붙잡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시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보이는 듯한 착각에 최 부자는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대장간에 사람을 보내 광의 벽을 덧댈 철판을 사오라고 시켰지만 대장간 주인조차 핑계를 대며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상 인심이 다 썩었구나. 내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게지. 최 부자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정작 자신이 쌓아 올린 업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디 주인의 눈을 가린 욕심의 막이 벗겨지기를, 그래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최 부자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쌀밥을 보면서도 그는 쥐들이 파먹은 쌀알이 아닐까 의심하며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치워라, 꼴도 보기 싫다. 그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반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환청에 그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사각사각 드르륵. 그것은 이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환청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은 엎어진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쌀이 넘쳐나도 밥 한 술 편히 먹지 못하는 주인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예고도 없이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크고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마루 밑에서부터 천장 위까지 집 전체가 쥐들의 발소리로 진동했습니다. 쿠구구구구 하는 소리는 마치 지진이 난 듯 땅을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광의 지붕 위를 가득 메운 쥐들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을 뚫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광 전체를 무너뜨릴 기세로 기둥을 갈가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광이야, 저리 가란 말이야. 최 부자는 돌멩이를 집어 던져뒀지만 수만 마리의 쥐떼 앞에 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사는 점쟁이 할멈이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박노인, 지금 당장 주인을 데리고 피하게. 그 집터가 쥐구멍이 되어 무너질 걸세. 박노인은 깜짝 놀라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쟁이 할멈의 다급한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쥐들은 곡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집을 삼키러 온 게야 탐욕의 무게를 땅이 견디지 못하고 토해낸 것이란 말일세.
그 말은 박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곡식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박 노인은 최 부자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피하셔야 합니다. 광이 무너집니다. 집이 위험합니다. 최 부자는 박 노인을 밀쳐내며 버텼습니다. 못 간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광 앞을 떠날 순 없다. 그는 광의 문고리를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광의 한쪽 기둥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기둥 밑동을 완전히 갉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거대한 광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으로 쏠리자 그 안에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날이 섬납 박 노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 부자를 낚아채듯 끌어안고 마당 반대편으로 굴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중한 석가래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놀란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최 부자는 먼지 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무너진 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광의 틈새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쥐떼가 쏟아져 나와 이제는 안채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파도 같은 그들의 행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박 노인은 최 부자를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곳간을 여십시오. 아니 대문을 여십시오. 저 쥐들이 원하는 것은 갇혀있는 탐욕입니다. 최 부자는 덜덜 떨며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그 단단했던 욕심의 껍질이 눈앞의 현실 앞에서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쥐들의 이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집안의 모든 기둥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자 최 부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쥐떼의 검은 물결은 이제 안방 문지방을 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너져 내린 광과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그림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최 부자의 집 담장 안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광이 무너져 내리자 자욱한 흙먼지가 마당을 뒤덮어 한 지하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또 근해 없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쌀가마니들이 터져나와 하얀 쌀알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지만 그 쌀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검은 쥐떼에 의해 순식간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얀 눈밭 위에 검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한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기침을 토해내며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쌀들을 보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내 쌀이야. 내 피 같은 쌀들이.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쥐떼 사이로 손을 뻗어 쌀을 긁어모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쌀알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쥐들의 털 가죽뿐이었습니다. 쥐들은 사람의 손길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최 부자의 손등을 타고 넘으며 오로지 쌀을 먹어 치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성을 잃고 쥐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최 부자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그의 허리춤을 움켜잡았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나리까지 저 쥐떼에 휩쓸려 변을 당하십니다. 박 노인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최 부자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최 부자는 박 노인의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놓아라, 저것들이 내 재산을 다 먹어 치우고 있잖아. 당장 몽둥이를 가져와라. 불을 질러서라도 다 죽여버릴 테다. 최 부자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지만 그의 외침은 수만 마리 쥐가 내는 사각사각 하는 끔찍한 저작 운동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주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광에서 배를 채운 쥐떼가 이제는 방향을 틀어 안채와 사랑채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쥐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관상용 나무의 껍질까지 벗겨 먹으며 그들은 닥치는 대로 갈가대고 부수며 전진했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대문을 박차고 도망친 지 오래였고 텅 빈 집안에는 오직 최 부자와 박 노인 그리고 이 검은 재앙만이 남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몰려오는 쥐떼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짐승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집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안락한 보금자리인 안채로 쥐들이 몰려오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저기는 안 돼. 저기에는 내 비단 이불과 자개장이 있단 말이야. 그는 대돌 위에 벗어두었던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루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나무로 된 문짝 따위는 쥐들의 이빨 앞에서는 종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드득 화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창호지가 찢겨나가고 문틀 아래쪽이 순식간에 뚫려 나갔습니다. 구멍으로 쥐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방 안은 금세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최 부자는 방구석으로 몰려 몸을 움츠렸고 쥐들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 안의 가구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마루에서 빗자루를 휘두르며 쥐들을 쫓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들리는 주인의 비명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며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날이 방 안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밖으로 나오십시오. 하지만 최 부자는 대답 대신 무언가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문서와 돈이 들어있는 괴짝이었습니다. 쥐들은 최 부자의 몸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최 부자가 아끼는 물건들, 값비싼 병풍 고급 비단, 그리고 동해를 향해서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쥐들이 동해의 귀퉁이를 갈가대기 시작하자 최 부자는 이놈들아 이건 안 돼. 차라리 내 살을 뜯어먹어라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기괴한 소동은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들리는 굉음과 비명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하나둘 최 부자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도망친 하인들에 의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검은 쥐떼로 뒤덮여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쥐들이 갉아먹어 기둥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쥐란 말인가? 땅속에 있던 쥐란 쥐는 다 나온 것 같네. 저것 봐, 광이 폭삭 내려앉았어. 욕심부리더니 결국 천벌을 받는구먼.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그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감히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마을의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탄식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하늘이 노한 게야.
쯔쯔쯔 평소에 덕을 좀 쌓았더라면 이런 험한 꼴은 보지 않았을 터인데.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 눈에도 이것은 단순한 쥐 소동이 아니라 탐욕에 대한 명백한 징벌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쥐들은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대문 밖으로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오직 최 부자의 집 안에서만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져 있어 그 집안의 죄악만을 심판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 파괴의 현장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최 부자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가 끌어안고 있던 동에는 이미 반쯤 부서져 엽전과 문서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쥐들은 쏟아진 종이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엽전을 굴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찢어진 땅 문서 조각을 주워들고 허망한 표정으로 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땅, 내 논밭이.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부의 증거들이 쥐들의 이빨 아래서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화를 낼 기운조차 없어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다 사라지고 있어. 그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박 노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의 기둥들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쥐들이 갉아먹은 기둥은 지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멍하니 앉아있는 최 부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리 집이 무너집니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최 부자는 무거운 짐짝처럼 축 늘어져 있었지만 박 노인은 필사적으로 그를 부축하여 마루로 끌고 나왔습니다. 마루 바닥조차 쥐들이 뚫어놓은 구멍투성이어서 발이 푹푹 빠졌지만 박 노인은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들이 마당으로 내려오자마자 뒤편에 안방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려있던 자리, 이제는 쥐들의 놀이터가 된 그곳에 박 노인은 최 부자를 주저앉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집이,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랑채의 석가래가 내려앉고 기와장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쥐들은 먼지 속에서 춤을 추듯 뛰어다니며 남은 기둥마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집, 내 집.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 소리는 집이 무너지는 굉음에 묻혀버렸습니다. 평생을 남보다 더 높게 더 크게 짓고자 했던 욕망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주인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리 보십시오. 저 쥐들은 나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나리의 살점이 아니라 나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욕심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박 노인의 말은 뼈가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박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욕심, 내가 산 쌀과 집이 욕심이란 말이냐? 나는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끝에는 쥐들이 찢어발기고 있는 자신의 화려한 비단옷이 보였습니다. 쥐들은 그 비단옷을 둥지라도 만들 듯 잘게 썰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점쟁이 할멈이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게나 쥐들이 저 집의 대들보를 갉고 있어. 저 집의 기운이 닿은 개야 주인장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자네가 곶감 문을 닫았기에 하늘이 쥐를 보내 그 문을 강제로 연 것이야.
할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고 최 부자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전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스님의 경고, 점쟁이의 외침, 그리고 박 노인의 조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쥐가 아니라 하늘의 뜻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쥐들의 공격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채가 완전히 주저앉은 후 쥐들은 부엌으로 몰려가 솥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밥과 반찬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쨍그란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배고픈 이웃을 내치며 지켰던 그 식량들이 이 쥐들의 먹이가 되는 꼴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어미에게 죽이라도 쑤어줄 걸.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것은 최 부자의 마음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주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날이 이제라도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파괴의 향연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듯 혹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기둥과 벽은 이쑤시개처럼 앙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하룻밤 사이에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폐허가 된 집터를 바라보며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의복은 먼지와 쥐의 발자국으로 더러워졌고 기름진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 하나둘 대문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은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소해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인간의 감정보다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마당에 서서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통을 치며 내쫓았을 최 부자였지만 지금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고 그제야 그는 거만한 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촌장에게 다가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촌장님, 염치 없지만 주인 어른께서 잠시 몸을 의탁할 곳이 필요합니다. 마을 회관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잠시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최 부자는 박 노인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처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촌장은 잠시 최 부자를 응시하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 곳이 없는데 내칠 수는 없지. 일단 마을 회관으로 가세.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촌장의 말에 최 부자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서며 폐허가 된 집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쥐떼는 아침 햇살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고
무너진 집터 위에는 부서진 가재도구들과 찢어진 문서 조각들만이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잔인하고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최 부자는 박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는 밤새 걱정하며 지켜보던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전 젖이 나오지 않아 쌀뜨물을 얻으러 왔다가 쫓겨난 젊은 아낙도 아이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낙은 원망하는 눈빛 대신 안쓰러운 표정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최 부자에게는 쥐떼의 이빨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돈과 쌀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 최 부자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걸음을 맞췄습니다. 날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다 비워졌으니 이제 다시 채우면 됩니다. 이번에는 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박노인의 나지막한 위로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박노인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늙은 종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어젯밤 무너진 집더미 아래 깔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으로 박노인에게 고맙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삼켰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에는 아직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벽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진심이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평소 동네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겨울철에 멍석을 짜던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심판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최 부자의 모습은 이곳에 모인 촌부들의 허름한 무명옷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기이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거나 서로의 눈치를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어 최 부자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은 사라졌으나 수십 년간 마을을 지배해온 그의 위세와 깐깐했던 성정이 하루아침에 잊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고 최 부자는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불타버린 욕망을 반추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떠와 최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빈 속을 좀 달래십시오. 밤새 놀라신 기운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올렸지만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왈칵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구수한 숭늉 냄새가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모금 넘기려 애썼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랫사람들이 건네는 이 투박한 온기가 자신이 지키려 했던 차가운 금고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촌장 어른이 곰방대를 털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참판 세상만사 사옹지 마라 했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법이지. 자네는 곡식을 잃어버렸으나 어쩌면 사람을 얻을 기회를 얻은 것인지도 모르네. 그때 회관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초의 부잔의 대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바로 그 젊은 아낙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쪄낸 고구마 몇 개가 헝겊에 쌓여 들려 있었습니다. 아낙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최 부자 앞에 고구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댁이 무너져 경황이 없으실 텐데 욕이라도 하세요.
농사 지은 게 별로 없어 드릴 것이 이것뿐입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들어 안악을 쳐다보았습니다. 원망이나 비웃음이 담겨 있을 줄 알았던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순박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쌀뜨물 조차 아까워 쫓아냈던 사람에게서 구원의 손길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나를 원망하지 않는가 내가 자네를 그토록 매몰차게 대했는데 최 부자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안악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픔에는 귀천이 없고 추위에는 원수가 따로 없다 배웠습니다. 어르신도 지금은 그저 춥고 배고픈 이웃일 뿐이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최 부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고구마를 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그의 통곡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우자 마을 사람들의 굳어있던 표정도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서운함이 최 부자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갔습니다. 박 노인은 주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상호의 고통과도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최 부자는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해졌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박 노인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이 쥐떼에게 먹힌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내 마음의 곡간을 채우느라 여러분의 마음을 멍들게 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최 부자의 파격적인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당황했습니다. 콧대 높던 최 부자가 무릎을 꿇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집 터에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마을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땅을 붙이는 소작료를 반으로, 아니 그 반이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시는 배고픈 사람이 내 집 앞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최 부자의 선언에 마을 회관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 생각하셨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셨구먼. 촌장 어른이 허허 웃으며 최 부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박 노인이 나서서 제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집터를 정리합시다. 쥐는 물러갔지만 쓰레기는 남았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 치워주면 날이 깨서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거덕 없이 그럽시다. 내가 지게를 지고 가지 하며 호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 끌려가서 했을 일이지만 지금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으로 샀던 노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은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빗자루와 삽, 지게를 챙겨들고 최 부자의 집터로 향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다시 본 집터는 밤의 공포와는 또 다른 처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둥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고 찢어진 벽지와 부서진 가구들이 마당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정들은 무너진 석가래를 들어 옮기고 안악들은 마당에 흩어진 쥐똥과 쓰레기를 쓸어 담았습니다. 최 부자 역시 비단 옷을 걷어 올리고 흙더미 속에 뛰어들어 이를 거들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빗질을 하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르신 허리 다치십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말을 건네자
최 부자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네, 내 집인데 내가 치워야지. 땀을 흘리니 오히려 마음이 개운하구먼. 한참 청소를 하던 중 무너진 한 채 마루 밑을 정리하던 박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날이 이리 좀 와보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다급한 목소리에 최 부자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 노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바닥이 뜯겨나간 틈새로 항아리 하나가 온전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쥐떼가 그토록 집요하게 모든 것을 갉아먹었는데도 땅속 깊이 묻혀 있던 이 작은 항아리만은 기적적으로 화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뽀얀 벽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내년 농사를 위해 가장 좋은 씨앗만을 골라 따로 보관해 두었던 종자 벽시였습니다. 세상에 벽시가 살았어, 벽시가 무사해. 최 부자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벽시를 한 줌 쥐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하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할 씨앗은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날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 다 함께 나누라는 뜻일 것입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시 항아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 벽시는 내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내년 봄에 이 벽시를 못자리에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네. 잃어버린 수천 가마니의 쌀보다 살아남은 한 항아리의 벽시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위로 희망의 싹이 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집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말끔해졌습니다. 비록 집은 사라졌지만 흉물스럽던 잔해들이 치워지자 터는 다시 평온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촌장 어른이 제안했습니다. 일도 끝났으니 다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야지 않겠나.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만 들고 오게. 밥은 여기서 지어 먹세.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가 곧장 김치며 나물 된장국을 들고 다시 모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임시 아궁이를 만들고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식량 자루를 꺼내어 솥에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멍석 위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상석이 아닌 평범한 자리였지만 그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밥과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지자 사람들은 서로에게 밥을 권하며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님도 많이 드시게 노동 뒤에 먹는 밥이 꿀맛이지. 옆집 할멈이 숟가락에 나물을 얹어주자 최 부자는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먼. 내 평생 진수성찬을 다 먹어봤지만 오늘 먹는 이 밥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먹던 기름진 고기보다 여럿이 어울려 먹는 보리밥이 훨씬 달고 고소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 노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최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나리 한 잔 받으십시오.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실 겁니다. 최 부자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크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씨구 좋다. 집은 무너졌어도 사람은 남았으니 이 안이 좋은가.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고 어느새 폐허 위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쥐떼가 핥히고 간 상처는 사람들의 온기로 메워지고 있었고 최 부자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넉넉한 인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그들의 어깨 위로
은은한 달빛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춤을 멈추고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쥐떼 속에서 욕심을 끌어안고 죽었을 거야. 박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깨서 마음을 돌리셨기에 산 것입니다. 쥐들은 욕심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정을 먹고 사는 법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최 부자의 집에는 높다란 담장도 굳게 닫힌 대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과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오겠네. 기둥세울 나무를 좀 보러 가세. 사람들의 인사말 속에는 따뜻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텅 빈 집터에 남은 최 부자와 박 노인은 모닥불 앞에 앉아 남은 온기를 쬐었습니다. 박서방,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마을 어귀부터 청소해야겠네. 그동안 내 집 앞만 쓸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가 내 집 마당 같아 보여. 최 부자의 말에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그리하시지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모닥불이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비단 이불 없이도 생애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최 부자의 집터에는 고요하고 맑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쥐떼의 습격과 무너져 내린 집의 자네들은 아침 이슬에 젖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최 부자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는 평화로운 일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다 잃었으나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탐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고 그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규칙적으로 들려와 최 부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밖으로 나와 박 노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서방 간밤에 잘 잤는가? 내 평생 이렇게 다리를 뻗었고 편안하게 잔 적은 처음일세. 그의 얼굴에는 부기가 빠지고 맑은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오는 법이지요. 이제 새날이 밝았으니 새로운 집을 지으셔야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텅 빈 집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이 몇몇 나와서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를 보자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도 예전에 두려움 섞인 눈빛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을 대하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최 부자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그들 틈에 끼어 흙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다시 짓는 일은 마을의 큰 잔치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목수에게 설계를 맡기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짓지 말게. 우리 식구가 누울 방 두 칸과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넓은 사랑차에 하나면 족하네. 그리고 담장은 허리춤까지만 오게 낮추고 대문은 아예 달지 말게나. 목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부자 소리 듣던 댁인데 너무 초촐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시려고요?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훔쳐갈 것이 없는데 도둑이 뭐 타러 들겠나. 그리고 대문이 없어야 바람도 드나들고 사람도 드나들지. 꽉 막힌 집은 이제 질색일세. 그의 말에 옆에서 듣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최 부자는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돌을 나르고 흙을 반죽했습니다. 곱기만 했던 그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투박해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굳은 살이야말로 내가 밥값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새참 시간이 되면 그는 마을 사람들과 흙바닥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하인들이 가져다주는 술상만 받았던 그가 이제는 이웃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김서방 고생이 많네 하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은 마을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가 쥐떼에게 혼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집의 뼈대가 완성되고 상냥식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들보에는 입춘대길이라는 글귀 대신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떡과 과일을 해와 상냥고사를 지냈습니다. 최 부자는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마을의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배불리 먹고 편안히 쉬다 가게 해주십시오. 고사가 끝나고 떡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최 부자는 며칠 전 발견했던 벽시 항아리를 꺼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남겨준 희망의 씨앗입니다. 내년 봄이 되면 이 벽시를 우리 모두의 논에 뿌려 다 함께 풍년을 만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단아한 초가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붕은 볏짚을 엮어 얹어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널찍한 대청마루는 누구든 올라와 앉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낮아서 밖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마당 한편에는 큰 평상을 놓아 동네 사랑방 구실을 하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안방보다 사랑채에 더 오래 머물며 지나가는 나그네나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감자 좀 먹고 가거라. 그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집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 부자가 그토록 원했으나 얻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마을은 농사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약속대로 벽시를 못자리에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라 소가 말을 안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땀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던 농부들이 어르신 소고삐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그는 아이고 그렇구먼. 평생 글 공부만 했지. 농사일은 까막눈일세 하며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보는 기쁨은 곡식을 광에 쌓아두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최 부자는 잡초를 뽑고 논물을 대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건강함이 넘쳤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박 노인은 주인의 곁에서 함께 일하며 틈틈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날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좀 쉬었다 하십시오. 박 노인의 걱정에 최 부자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박 서방 땀을 흘리니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네. 곡식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은가. 그는 논둑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벼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벼들이 모두 돈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양식으로 보였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다시 그 노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승복에 삿갓을 쓴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번에는 목탁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밭에서 일하다가 스님을 보고는 한달음에 달려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최 부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 이제야 부처님의 미소가 보이는군요. 빈 곳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 부자는 스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모셔가 정성껏 차린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직접 기른 채소와 갓 지은 보리밥은 꿀맛이었습니다. 스님은 식사를 마치고 떠나면서 최 부자에게 염주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쥐떼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쥐를 다스리는 물건입니다.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 염주를 굴리며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최 부자는 염주를 받아 소중히 품에 간직했습니다. 스님이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괴롭히지 않겠노라고. 그날 이후 최 부자는 틈날 때마다 염주를 굴리며 마음을 닦아갔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믿게 되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였습니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은 다시 한번 풍요로운 물결로 출렁거렸습니다. 올해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쥐떼가 휩쓸고 간 자리에 뿌린 씨앗들이라 그런지 벼이삭은 더욱 튼실하고 알찼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네 벽시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 부자의 마당에도 햅쌀 가마니가 쌓이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산더미같이 쌓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수확한 쌀의 절반을 뚝 떼어 마을 광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쌀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과객들이나 배고픈 짐승들을 위해서도 조금 남겨두지요. 최 부자의 파격적인 나눔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는 쌀 한 톨 흘리는 것도 아까워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몫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은 실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광은 비록 반밖에 차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우주를 품은 듯 넉넉했습니다. 밤이 되면 광 주변에 쥐가 나타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눔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는 탐욕스러운 쥐떼가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을의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평상 위에서 낮잠을 자는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졌습니다. 추수가 끝난 날 저녁 마을 잔치가 최 부자의 집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풍물패에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상석에 앉지 않고 마을 노인들 틈에 섞여 앉아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그의 춤사위에는 꾸밈이 없었고 웃음소리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최 부자에게 술잔을 올렸고 최 부자는 기분 좋게 받아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촌장 어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허허, 작년에 쥐떼가 왔을 때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 쥐들이 복을 물어다 준 모양이요. 쥐 덕분에 우리가 진짜 최 부자를 만났으니 말일세. 사람들은 와하하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최 부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과오와 현재의 행복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달이 참 밝습니다.
달빛도 골고루 비추기에 저리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내가 저 달빛의 이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 박서방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주어 정말 고맙네. 자네는 내 하인이 아니라 스승이자 버실세. 최 부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적막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고요였습니다. 최 부자와 박 노인은 사랑차의 퇴마루에 나란히 앉아 남은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귀뚤귀뚤 정겹게 들려왔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박서방, 내년에는 콩 농사를 좀 더 지어볼까 하네. 두부를 만들어서 아랫마을까지 나누어주면 좋지 않겠나. 최 부자의 말에 박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나리께서 만드신 두부라면 다들 줄을 서서 받아갈 것입니다. 이제 최 부자의 집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광문은 언제나 반쯤 열려 있어 누구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었고 사랑차의 방문은 닫히는 법이 없어 길 잃은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구두소에 최 부자라 부르지 않고 인심 좋은 최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흠칫 놀라 피하는 대신 걸음을 멈추고 들어와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가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쥐떼가 남긴 상처는 세월과 함께 아물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교훈 섞인 예시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쥐가 집을 삼키지만 마음을 비우면 복이 집을 채운다. 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자장가가 되어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소박한 이부자리를 펴고 누우니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염주를 한번 만지작거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쥐떼가 나타나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황금빛 들판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는 행복한 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평온하게 잠든 최 부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예시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탐욕스러운 부자의 광을 비운 쥐떼는 어쩌면 그를 깨우치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잠을 얻은 최 부자처럼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도 모두 비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텅 빈 마음에 따뜻한 평온함만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달이 뜨면 뜨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저 구름처럼 당신의 꿈길도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